여기 자내념이 아니고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자아개념. 자, 이 자아개념이 왜 나왔냐? 대화할 때. 대화는 어떤 말하기니? 공적인 말하기니? 사적인 말하기니? 사적인 말하기에 좀 들어가겠지? 사적인 말하기 상황. 여러가지 뭐 친교의 표현, 위로의 표현, 감사의 표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아내념이 있어요. 오타. 내가 이거 막 이렇게 정리하고 편집하는 거 보통은 새벽 3시, 4시 하거든. 그러니까 오타가 없을 래 없을 수가 없었네. 자, 자아개념은 신념이나 태도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라는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앞에 분명히 개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첫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다 대화에 실제로 다 들어온다고. 다시 한번 보고 올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우리가 배웠던 각각의 개념들이 다 이 실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화 된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부터는 그냥 복습이라 생각하면 될 거고, 자아 개념은 중요한 타인의 말,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혀 다른 거 아니네. 복습 느낌이네. 자, 그럼 자아 개념이 좋은 사람,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어떻다고? 아까 두 개.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어떤 성향? 뭐 좋은 거 나쁜 거겠네. 좋은 거 나쁜 거. 그럼 좋은 거 나쁜 걸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써보자. 긍정적. 또 아까 능동적이라는 단어 기억나? 혹은 개방적. 어떤 단어가 쓰던 다 맞는 의미일 거예요. 부정적. 근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부정적? 폐쇄적인 거. 혹은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라고 제시된 상황을 우린 읽어주면 될 거야. 아마 실제 문제는요, 이런 상황을 하나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직접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지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대화 상황의 지문인지 뭐 발표 상황의 지문인지 그런 지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뭘 풀던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던 그 개념이 지문에서 읽혀야 되고요. 혹은 지문을 읽더라도 이런 개념들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문 읽으면서 옆에 요약하는 거, 지문 읽으면서 요약하는 거, 지문 읽으면서 요약하는 거. 늘 정리하셔야 돼요. 직보 때는 다 요약할 거예요. 적절한 자아 개념을 형성 한번 해봅시다. 적절한 자아 개념은 뭐 좋은 거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모습. 그래서 자신을 수용하고요, 존중하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라고 얘기가 여기 그대로 반영됐지.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부정적 언어 습관을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입에서 뭐 망했어 이런 말 달고 살면 안 돼.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는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냐? 애매하다. 자, 하나만 더 보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슈퍼 긍정 아니야? 어떻게든 잘 되겠지. 야, 내가 진짜 나 슈퍼 긍정이었던 게 뭐냐면, 잠깐만 1분만 다른 얘기할게. 야, 남들은 취업준비생이라고 되게 고민이 많던 시절에 나는 나 어디 가서 일하고 있겠지. 뭘 고민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 남들은 막 취업 이력서 한 100군데 막 이렇게 써가지고 취업을 한대. 나 진짜 처음 쓴 회사에서 대학 공채로 대졸 공채로 뽑혀갖고 어떻게든 잘 됐어. 그렇다고 내가 뭐 토익 점수가 높으냐? 나 토익 점수도 없었거든. 성적은 4.0으로 졸업했어. 4.5 만점에 4.03으로 졸업했으니까 성적은 좀 높았지만 그 성적도 다 계절 학기다 뭐다 해갖고 돈으로 투자한 거야. 근데 어떻게든 잘 되더라. 근데 뭐 이건 너무 단편적인 경험이니까. 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알았지? 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해져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자기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나 전달법이라는 거 하나 있었었죠? 개념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적절히 드러낼 때 나 전달법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 전달법. 뭔가 의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때 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대화해서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 나는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감정이었어. 라고 감정 드러날 때 나 전달법 하나 연결해 주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서는 사실적 수준 혹은 사실 수준의 이야기다, 의사소통이지만 사회적 자아 라는 말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어요. 사회적 자아가 우선이에요. 개인적 자아는 나중. 어느 상황에서는요, 처음 만날 때. 친하지 않은 사람에서는 사회적 자아, 저 어디 학생이에요. 저 어디 뭐 선생이에요. 개인적 자아는 나 어떤 거 좋아해요. 이런 얘기 처음부터 안 하잖아. 자, 상대방에서 공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공감. 화자의 말에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것도 적극적 듣기예요. 적극적 듣기. 그랬어? 아이고 슬펐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적 듣기를 위한 방법을 집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영하기가 있다. 요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의사소통, 대화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 정보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친밀감을 지속하거나 혹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죠. 갈등 해결의 기능은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화법과 작문의 기초적인 기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풀어내야지. 근데 그때 대화는 어떻게 하라고?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 전달법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왜 나 전달법이 안 되지? 쌤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뭐라고? 아니 네가 그때 그래갖고 내가 지금 열받은 거 아니야? 쌤 그래요? 쌤 그런가요? 아니야 그렇게. 자, 밑에 자아 개념은 고정적이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 조금만 어려운 그냥 여기 뭐 지금 개념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건데 다른 말 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왜 자아 개념이 달라지냐면은 여러분도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 알아? 네. 페르소나? 가면 그래.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가면은 집에서의 가면이 다를 거고 학교에서의 가면이 다를 거고 사회에서의 가면이 다 다르지 않니? 네. 여러분들 쓰는 얼굴의 가면들이 성격들이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중인격 당연해. 사람들은 다중인격인 거 맞아. 근데 이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다중인격은 좀 이상한 거고. 근데 다중인격은 기본적으로 페르소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다.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은 소극적이죠. 폐쇄적이죠.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한 사람한테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친숙해질 수 있다.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사회적 자아부터 드러내야 돼요. 공감적 듣기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공감적으로. 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침묵할 때는 새로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침묵할 때는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더 좋아요. 침묵할 때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보통 그러잖아. 학생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자, 면접은 우리 언제 하니? 면접 여러분들 이제 9월 10월 달에 하지 않을까? 그럼 면접은 개인적인 말하기야? 아니죠. 공적인 말하기겠죠. 자, 면접은 지식이나 지능, 성품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인 대화입니다. 공적 대화예요. 자, 그래서 대화와 면접을 이렇게 같은 위계로 놓은 거는 이건 하나는 사적 대화이고 하나는 공적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계에서 대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면접은 그래서 주로 선발을 위한 평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거 면접할 때는요 그 질문의 의도 파악해야 돼요. 의도 파악한다. 아까 우리 상황 맥락 속에서 얘기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추론해서 효과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 면접 대상자,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야 돼요. 얘도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요.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특성과 관련지어서 답변한 것이 효과적이다. 저번에 내가 그 얘기했니? 진달래꽃에 면접 볼 때 진달래꽃. 네. 그게 아까 처음 쓴 그 이력서 제출했던 그 회사에서 임원 면접하는데 진달래꽃 누가 썼나요? 김소월이 썼습니다. 김소월 맞아? 윤동주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난 떨어졌을 거야. 자, 면접을 준비할 때 지원한 단체,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학교 이렇게 홈페이지 가갖고 거기서 추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 자소서 쓸 때 대학에서 인용해서 쓰는데 그 자소서를 맨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이름이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체크하지 못하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그냥 광탈이야.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부각을 해줘야 되겠죠. 약점을 묻거나 지적하는 질문에서는 침착하고 순발력 있고 노력,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는 아닌 척하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황하고 당황한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노력, 의지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단점이 없겠냐? 다 있겠지. 하물며 여러분들 대학 입사할 때도 완벽한 애들만 뽑겠냐? 아니지. 그럼 뽑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뽑을 사람이 없지. 자, 역량이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여러분들 수행 능력 파악입니다. 수행 능력.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구체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항상 자소서 쓰는 연습하라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자소서 쓸 때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드러내갖고 거기서 핵심 역량을 이어지도록 글을 쓰라고. 자,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법 질문에서는 창의성, 인성 이런 것들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창의성, 인성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앞에서 약점 지적은 순발력, 노력, 의지, 역량이나 전문성은 수행할 능력, 문제 상황은요 창의성, 인성을 보는 거예요. 요새 이런 측면이 하나 또 있더라고. 리더십 보는 거.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된대요. 요새 최근에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여러분들 그 리더십. 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면접은요 시간이 제한되어 보니까 두 과식이 좋아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결론 두 과식으로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잘 아는 분야의 사례를 예시를 간단 명료하게 먼저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첫인상 중요하고요.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허공 바라보고 이러면 안 돼. 자, 밑에 OX 공적 대화입니다. 면접자, 대상자 모두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면접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답변을 할 때는 질문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3번 약점을 묻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약점 물을 때는 앞에서 연결했지. 약점 물을 때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얘기하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약점이 없음을 얘기해야 돼. 틀렸네. 협동심, 열정, 솔선수범의 인성은 표현해줘야 되겠죠. 사실에 해당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이유나 근거를 말한다. 사실에서는 의견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 뭘까? 사실은 사실에 해당하는 건 뭘까? 자신의 가치가 투영되지 않는 거. 가치가 투영되지 않는 걸 사실이라고 해요. 팩트. 그냥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발표하고 연설을 같은 위계에 놨는데 얘네들의 유형을 한번 보자. 발표와 연설 어떤 상황은 공통점이다, 어떤 건 좀 달라지는 느낌이니? 발표 몇 명이서 발표해? 한 명이 누구에게? 다수에게. 연설도 한 명이 다수에게. 요 상황은 공통적이네요. 그쵸? 1대 다 말하기예요. 근데 목적이 좀 달라요. 발표는요
설명하는 목적이에요.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연설은요, 설득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거야. 대통령 후보자 연설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후보는 왜 연설하니? 나 뽑아주세요 라는 행동으로. 그치? 설득이라는 것은 뭘 변화시키는 거야? 행동 변화예요. 아, 올해 화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능 때 다 맞았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개념까지 공부하면서 시험 보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 지금도 일부 어느 다른 학교들은요, 그냥 화법과 작문 시간에 문학 수업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발표의 개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 여러 사람 앞에서 일대 다 말하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설명이에요. 혹은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표의 목적은 정보 전달 말하기,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말하기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설득하는 목적이기도 해. 옛날에 우리 뭐 아이폰 발표할 때마다 스티븐 잡스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왜 발표하는 거야? 진짜 아이폰은 좋습니다 라고 정보만 전달하려고? 뭐 하라고? 사라고. 그러니까 설득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청자 분석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청자 특성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발표에서 포인트는 청자 특성 고려하는 상황이 주어질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어디서는 말하기 계획 혹은 장문에서는 장문 상황으로 주어져요. 청자의 특성을 고려하자라는 건 이 말하기 계획과 장문 상황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계획하기 단계가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연설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왜냐면 그 듣는 사람들이 흥미와 이해 정도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흥미와 이해 정도. 제가 지금 앞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발표잖아. 어떻게 보면 일대 다 말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이 아씨 진짜 모르겠네, 짜증나네 이렇게 하는 그런 흥미 그리고 이해 정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주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사례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치? 뭘 높여주려고? 이해를 높여주려고, 혹은 흥미 집중하라고. 자, 청자가 흥미를 가지지 않는 내용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표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목적 달성하기 어렵겠죠? 혹은 너무 쉬운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그럼 이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 이 흥미라는 요소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흥미 유발하는 방법 조금만 더 써놓을까? 어떻게 흥미 유발할 수 있을까? 실제 우리 말하기 상황에서는 질문, 경험 환기, 혹은 자료 제시, 영상 자료, 뭐 자료 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의 지문들은 여러 개 나올 거야.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는 경험한 게 하려고 지금 흥미를 높여주려고 경험한 게 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는 흥미를 높여주려고 자료 제시하고 있구나. 그런 식의 요약이 돼야지. 자, 주제에 대한 태도. 청자가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바꿔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청자가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일 때는 부정적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지. 긍정적인 태도 확신하면서 한 번 더 구체적 내용. 자, 그리고 주제와 관련한 세부 관심사까지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관심사 반영.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행 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조금 더 분석을 해주세요 라는 거.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관심사잖아. 이 예시를 둔 거예요. 여행이란 예시. 자, 그리고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정서적 상태. 막 지치고 힘들었어. 근데 막 거기서 막 발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을까? 그치?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상황이 지금 우리 맥락이 어때? 시험 기간이잖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 정서적 상태가 불안한 상황인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 맥락이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 2월달 막 3월달 1월달에도 그때 온라인 하면서 했을 거야. 안 하진 않았거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왔을걸? 뭔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달라지지?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적 상태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 정서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는 맥락이 달라졌다는 거, 상황 맥락이 달라져서 그러기도 해요. 시험 기간이란 상황 맥락에 걸려있잖아 우리는. 자, 밑에 OX 갑시다. 발표는 의견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해야 된다. 아니에요. 설득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지? 발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청자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계획해야 됩니다. 청자가 내용이 쉽다고 생각하면은 발표일수록 청자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어? 아니야. 쉬우면은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해.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워도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케이. 응? 어떤 거? 어렵다고 느끼면 응. 집중. 아니, 요 쉽다고 생각할수록 집중 유도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어. 쉬우면 집중 유도 안 돼.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어려워도 집중 유도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자의 관심사를 분석할 때는 세부적인 관심사까지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서적 상태까지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까지. 여기는 거의 이제 복습 느낌이니까 넘어가자. 자, 연설. 자, 연설은 근데 보다 더 공식적인 상황이에요. 공식적 상황 적어주세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장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 상황, 자신의 주장 의견 전달하는 거. 진짜 그 차원이 가장 낮은 차원의 문제, 단순한 문제들은 연설의 개념과 목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공식적인 상황이다. 주장과 의견을 말하기다. 연설의 목적은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닌 것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자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 행동이 바뀌는 거지. 행동 변화. 자, 화자의 공신력에 위한 단어는 처음 나온 거 아니죠? 우리 저번에도 한번 했었어. 신뢰감.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래서 공신력을 구성할 때는 전문성 필요하고요, 신뢰성 필요하고요, 침착하기도 하고 외향성도 사회성인데 이거는 화자의 인성과 관련된 거죠. 인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은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한지, 그리고 신뢰성은 믿을만한지, 침착성은 침착하게 대처하는지, 외향성은 자, 역동적인 어조, 몸짓. 역동적인 어조는 준언어적 표현,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 다 연결이 돼요, 앞에서 개념들은. 사회성은 화자가 친근감을 주는 정도. 자, 요 사회성을 드러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같은 마을, 예를 들면 같은 마을이야, 혹은 같은 소속, 같은 소속감을 드러냈대. 그런 표현이에요. 이상하다. 여기 저기 그 수학 선생님 중에 준호 선생님이랑 정식 선생님이 다 의고 출신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그렇게 나 의고 나왔어 이러면은 뭐가 생긴다고? 친근하게 드러내주지. 광동고 출신 선생님이 계신가? 안 계시지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요. 예? 예. 자, 연설의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은 누굴 거? 화자 거예요, 화자 거. 그래서 화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야 된다. 여기 요 공신력은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야 돼. 알겠지? 요 인성적 설득 전략에서. 화자의 공신력은 이 인성적 설득 전략에 연결되는 거야. 전문성, 신뢰성, 침착성, 외향성, 사회성은 다 인성적 설득 전략에 들어가면 돼요.
다양한 방법은 다 요 방법이야. 알겠지? 뭐 소속감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전문성을 드러낼 때.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으로 화자 타당한 근거라던가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표현할 때.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이라는 단어가 이성적이에요. 이성, 머리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감성은 누구 거냐? 청자 거예요.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어적 표현도 적절히 사용될 건데 꼭 여기서만 사용되는 거 아니죠? 인성적 설득 전략도 마찬가지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어적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에서만 요거 딱 빼는 거야. 비언어적, 준언어적은. 자, 설득 전략을 할 때는 상호 보완적으로 쓰세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라는 이유는요, 너무 투머치 하면 안 돼요. 과도함 금지. 그래서 특히 감성적 설득 전략은 부정적 인식 심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 유발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홈쇼핑 보다 보면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우리가 설득당하니까 이게 주문하고 있더라고. 내가 마감 임박. 내 마음이 어때? 쫄리잖아. 자, 연설에 대한 설명을 온 거 OX. 자, 연설은 청중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니 정보 전달 목적이야? 아니에요. 설득하는 목적이에요. X. 자, 화자가 화자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화자의 공신력이 큽니다. 화자에 대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공신력은 크다. 인성적 설득 전략은 누구 거라고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누구 거? 화자 거. 화자. 말하는 사람. 저 사람 인성이 어떻게 됐니? 개빠았니? 아니니? 이래야 흥미가 올라가는구나. 이래야 이해가 되는구나. 그 사람 인성이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 인성이 어떠냐고. 그럼 뒤에 봐봐.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표현한 건 맞아 안 맞아? 인성적 설득 전략과 연결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잖아. 요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X겠죠? 감성적 설득 전략을 할 때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적 설득 전략 누구 거라고? 인성. 말하는 사람이 인성. 청자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건 청자 기준이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 건데 말하는 사람 건데 청자에게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주는 거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잖아. 즉 감성적. X로 가시면 돼요. 이게 다 그 선택지 하나로 나올 수 있다고. 여기 있는 거. 다 선택지 문구야, 이런 문구들이.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토론. 자, 토론과 협상은 또 같은 위계로 나오죠. 둘 다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설득하는 말하기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나누어서 경쟁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협상은요,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죠? 서로 협력하는 말하기예요. 근데 이견 차이는 있죠? 이 이견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말하기. 찬성과 반대는 화해 안 해요. 그냥 죽어라 하고 싸워요. 자, 먼저 토론. 토론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좀 어려운 말로 이견이에요. 다른 의견, 다를 이자에. 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인데 찬성 측에 대해서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서로 반대신문하다라는 건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논지를 반박합니다. 또 왜 반대 산문으로 썼냐? 에이. 반대신문이야. 반대신문.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상대방이 주장한 것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질문으로 하는 거 반대신문 그 개념이고요. 다른 말로 교차신문이라고도 해요. 서로 교차해가면서 질문을 하거든. 또는 조사라는 말을 조금 더 쓰기도 해요. 반대신문은 상대편 주장에 대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필요성은 다양한 쟁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쟁점이라는 단어는 토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쟁점. 이 토론의 단어 쟁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쟁점은 서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야. 쟁자가 전쟁하다 쟁자야. 그러니까 찬반은 치열하게 어떤 다투는 지점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반대신문 단계에서는요, 상대방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도 꼭 한번 따져볼 것.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서로 다른 얘기 해버리게 돼요. 이런 상황을 문제 상황에서 줘요. 네가 생각했던, 찬성이 생각했던 개념과 반대가 생각했던 개념들이 서로 달라갖고 그거 무슨 말씀이시죠?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주어지기도 해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문이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데 질문해도 괜찮아.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점 제기하기 위한 거예요.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거는 또 간만에 한번 외워보자. 세 개 알고 있어야 돼.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상대 주장에 모순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거나 근거가 미흡하거나 혹은 출처가 불명확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공정이라는 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모르겠다. 여기도 뭐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출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일간 베스트에서 이렇게 출처 자료를 갖고 오면은 너무 왜 그런 사람 혹시 모르지 이 중에 또 있을 수도. 근데 자 얘들아 그런 부정적인 자아 개념 어떻게 하라고? 고쳐면 돼.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쓰면은 얘들아 일단 공정성이 안 맞는 거야. 신뢰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지 마세요. 공정성이 안 맞.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 극우잖아. 극우. 그치? 그럼 신뢰성은 뭐냐?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가? 믿을 만한 근거인가? 믿음직스러운 상황인가? 그래서 이 신뢰성 같은 경우는요, 책이라던가 어떤 기관 조사 자료 혹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신뢰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출처를 제대로 밝혀줘야 된다. 자, 타당성이라는 단어에서 타당이라는 단어는 뭐니? 타당하다. 응? 옳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제시했느냐는 얘기야. 자, 제가 화법과 작문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자료를 막 이렇게 갖고 와서 논증을 펼치는데 알고 보니까 문학 자료야. 그때는 뭐가 안 맞는 거야? 타당성이 안 맞는 거야. 알겠지? 신뢰성이 안 맞는 것도 아니야. 문학 자료 신뢰성이 안 맞는 이유 없잖아. 또 공정성이 안 맞는 것도 아니야. 그때는 타당성이 안 맞는 거야. 옳지 않은 자료일 때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타당이란 개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처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거 가져올 땐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화법과 작문 이 시간에 문제를 줘야 하는데 막 저기 가서 엄매 문제를 줘버려. 그럼 그건 신뢰성 있는 자료긴 해. 문제잖아. 어디 기출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근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지. 알겠지? 타당성이라는 단어 개념 혹시 꼭 정리해놔야 돼. 자, 폐쇄형이라는 질문, 폐쇄형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요구할 때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럼 폐쇄형 질문은요, 이게 문법에서 우리 판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판정 의문문으로 예 아니요. 그래서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아는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몰라서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질문을 제대로 할 때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그 중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골라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야 돼요. 복합적 질문 X. 왜냐면 밑에 복합적 질문에 대해서는요, 상대측, 그 답변을 하는 상대측은요, 그냥 유리한 거 하나만 골라서 답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질문은. 자, 대답을 할 때는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 정확하지 않는 내용은 즉흥적으로 답변 X. 그러니까 일단 답변하고 보자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갑시다. 토론은 비슷한 의견을 갖는 토론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아니에요. 비슷한 의견 아니에요. 극명하게 갈려야 돼요. 오늘 수업 10시 반까지 하자. 라는 찬성 측 의견. 여러분들은 반대 측 의견. 극명히 갈리지? 반대 신문은 상대 측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질문의 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반대 신문 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 질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X.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하지 말고 폐쇄형 질문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단어 정의한 거지? 개방형 질문은 이런 것이다. 이건 맞아요. 설명은 맞아요.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즉흥적이면 안 돼요. X. 넘어갑시다. 협상. 응? 요 밑에 아니요, 요거 장문의 윤리라던가 그리고 언어 문화에서의 태도는요, 여기는 딱히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일부 학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안 들어간 학교 있어? 그래서 여기 협상까지만 할 거야. 어? 비상교과서. 근데 국민고는 이게 안 들어간다. 아니, 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교과서 개념이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 경민 안 배웠지? 그냥 수능 특강으로 했잖아. 그러면 수능 특강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요약의 개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요 개념들이라고. 다시 이해됐니, 진서가? 교과서 개념이 따로, 수능 특강 지문이 따로가 아니라고. 수능 특강 지문으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다 가잖아. 혹은 모의고사 지문으로 다 갈 거야. 혹은 교과서 지문, 교과서 문제로 갈 거야. 근데 그런 교과서 문제, 수능 특강 지문, 모의고사 지문들의 핵심 개념은 다 요 개념들이 연결돼 갖고 이런 개념들이 지문 안에서 읽혀야 돼. 지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맞다 틀리다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갔어? 그러면 이거 나한테 포함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합법과 장문은 모든 교과서라던가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근데 순서만 좀 달라요. 순서. 요 뒤에 부분에 있는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1단원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뒤에 있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비상교과서는 1단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비상교과서가 어디 쓰냐면은 광동, 경민, 율곡 이렇게. 성주이만 빼고. 성주 미래는 쓰지 않니? 그치? 자, 근데 이거 들어가지? 잠깐, 미래엔도 들어가나? 그치, 거기까지만 이잖아. 자, 협상 갑시다. 협상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좁혀나가야 되는 거죠. 자,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익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서로 타협하기 위한 거예요. 협상은 둘 이상의 주체들이 서로 원하는 바를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이거 되게 어려워.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이 단어는 하나 알고 있어요.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협상한 결과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읽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놔야 돼. 부분마다 뭐 하기로 했다가 나눠서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해야 돼. 왜냐면 이거 해주세요, 싫어요. 이거 해주세요, 싫어요.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럼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건 해드릴게요. 대신 이렇게는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건 해드릴게요. 그런 패턴이니까 뭔가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건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협상의 의제란
입장이란 자신의 입장. 요거 옆에다가 조금만 더 정리하자. 토론에서는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은 응? 의제예요? 의제. 의제. 토론에서는 논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협상의 절치가 뭐냐? 절차인데. 이렇게 오타가 많냐? 협상의 절차. 요 과정 세 가지 알아야 돼요. 협상, 조정, 해결. 협상, 조정, 해결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한번 타협해 보는 거, 얘기해 보는 거 협상 단계. 그래서 서로 조정하는 거는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돼? 대안. 이 구체적인 대안은 이 결과, 뭔가 하기로 한 그 결과, 결정한 거. 그 결정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합의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티키타카가 많이 일어나요, 협상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흐름을 알고 우리가 글을 읽는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담화 관습, 장문 관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화법과 장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 담화 관습, 장문 관습. 자,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요. 여기 협상 단계가 여기가 시작 단계라고 옆에다 써주세요. 협상 단계 옆에다가 시작 단계,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 합의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협상 대안을 어디까지는 가능한지,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지, 리밋은 어딘지. 가끔 다른 말로 내가 배수진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배수진은 어딘지. 배시성을 가진 수진이가 아니라 등 뒤에 딱 우리 물 뒤에다가 진을 치는 거잖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진. 자,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면, 자,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대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협상은 자유롭게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대안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통념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건 꼭 얘기를 해줘.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거 찾는 건 올바르냐 아니냐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야. 새로운 대안 스스로 협력적으로 찾아주는 거잖아. 협력적 말하기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저번 주도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조정 단계 의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양립할 수 있다. 양립이란 단어는 양립 무슨 단어야? 양립. 아니야. 양립은 서로 대립하면 안 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자가 서다예요. 설립. 그러니까 서로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거, 공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윈윈이라고 그래. 윈윈. 서로 윈윈하다, 양립하다. 상대방이 제시된 어떤 표준이라는 게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을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말을 연결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고요. 이때도 여러 가지가 근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비언어적, 준언어적, 언어적 표현 방법 다 쓰일 수 있어요. 여기도. 알겠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은 어느 상황이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먼저 제안된 내용 중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을 내놓기 때문에 조정안이 나와요. 먼저 제안하는 것이 유리해요. 왜? 내가 먼저 제시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협상 의제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생각해 두자. 그리고 맞교환하는 거, 서로 딜하는 거.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자, 최선책 말고 그 다음을 뭐라고 하니? 최선책 말고 차선책. 영어로 하면 더 쉽지. 플랜 B. 그리고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할 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양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의사항 점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명확히. 자, 명확히 하는 방법은요, 서로 협상 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로? 문서로. 문서로 기록해서 서로 협상안을 이렇게 기록해서 서로 마지막에 사인하잖아.
국가 원수들끼리 보면은 협상해갖고. 자, OX 한번 봅시다. 협상은 둘 이상의 개인 갈등 조절, 타협을 문제로 하는 의사소통 맞네요. 협상 조정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 분석,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협상 조정 단계에서 이거 가능성 확인하는 거니? 이거 순서 아까 내가 파악하라고 했지? 조정 단계에서 뭐 하는 거야? 가능성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X로 가야 돼. 그냥 읽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쳤던 부분들은 좀 개념을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 네. 협상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담고 하나의 대안만이 필요하니 아까 얘기했지 아니지 계속 대안을 생성해도 괜찮다라고. 협상 과정에서 표준이 파악이 되면 부정해야 돼? 아니야, 부정하면 돼. 그걸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맞춰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측이 서로 대안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합의하고 나서 서로 이행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이행,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부분은요, 윤리라던가 의사소통 그리고 요 관습에 대해서는 그냥 혼자 문제 풀어봐, 얘들아. 근데 이거 뭐 시험법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풀어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니까, 지문에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